안녕하십니까. 네. 물권한다 했지요? 네. 물권 총론과 강론. 네. 14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 그랬고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만 맞자 이렇게 마인드를, 다 맞을 생각 없다. 반만 맞자 이렇게. 책이 시커머시네. 자,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물권법이 이제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총론에서는 4-5문제, 강론에서는 9 내지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총론을 조금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은 내용이 세밀하고 판례도 많고 해서 강론을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론 예를 들어서 9문제 나오면 한 3문제 맞을 생각하시고요. 10문제 나오면 한 3-4문제 맞을 생각하시면 돼요. 강론은. 그래서 어려운 것들은 다 나중에 제끼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신 이제 총론을 조금 열심히 보셔서 한 4문제 나오는 거 웬만하면 좀 맞을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총론. 얄부리한 게 나왔네. 이것도 괜찮은데. 전 얄부리한 게 더 좋은데, 분필이. 자, 물권법 총론에는요, 물권의 공통적인 내용들, 물권의 의의, 물권이 뭔지 알아야죠. 특징이 나와요. 특징은 같은 재산권인 채권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재산권인 채권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물권의 주체.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자연인 법인. 객체. 역시 시험범위 아닙니다. 물건. 다만 가끔 우리 시험범위에서 다음 중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또는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물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물일권주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가 뭔지를 좀 개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고, 그 예외가 어떤 게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권의 종류라고 해서요, 우리 민법 185조가 있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물권 법정주의. 네 번째로 물권의 효력이라고 해서요, 2가지 우선적 효력이라는 놈 하고요, 물권적 청구권. 여기 있습니다. 우선적 효력. 여기까지가 일단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점유권과 소유권이라는 강론에서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판례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판례 자체가. 기본적인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판례가 좀 어려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물권법 총론에서는 물권 변동이라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변동의 원인이 있어요. 권리 변동 원인이라고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여기 다시 나오고요. 법률 요건에는 2개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이럴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서 끝났는데요, 물권법에서는 이걸 또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객체를. 아까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라 그랬죠. 이 물건의 분류가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법에서 이제 부동산, 동산을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에 조문이 부동산과 동산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기본적인, 우리가 흔히 일본식 용어 쓰면 안 돼요. 왁구라고 하죠. 기본 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각각 186조, 187조, 188조부터 190조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에 191조까지가 물권법 총칙이고, 나머지 강론에 쭉 각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185조부터 191조까지가 물권법 총칙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이 7개밖에 없어요. 몇 개 없죠? 네. 대리부터 부관까지만 해도 조문이 40개예요. 근데 이건 조문이 꼴랑 물권법 총칙이라고 해서 꼴랑 7개밖에 없어서 조문보다는 판례가 우글우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조문보다도. 자, 이 중에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이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 여기 186조와 187조가 공통적으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관련된 내용이 한 9개 테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머릿속에 있으셔야 총칙, 물권법 총론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물권 변동의 모습이란 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권리 변동에서 봤죠? 취득, 변경, 소멸이라고 뭐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도 또 나오는데 그건 우리 시험법에서 상관없고, 이 중에서 소멸 사유라고 물권의 공통전 소멸 사유가 몇 개 나오는데, 뭐 그 중에서 191조 혼동에 의한 소멸 사유, 이걸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물권법 총론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돼요, 내용. 그 중에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하고요. 물권적 청구권. 물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유권, 소유권이라는 각칙 가면, 강론 가면 거기 판례와 결합돼서 나온다. 어렵다 그런 거. 이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요 정도 내용들을 물권법 총론에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교재 238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뜻이 나와 있어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물건의 뜻은, 물권의 뜻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지배. 반면에 자, 이 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재산권이 채권과 비교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채권은요,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가 객체가 돼요. 돈 빌려간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 네? 이정환이라는 사람한테 강의를 하라고 요구. 이런 게 채권이에요. 특정한 사람한테 뭐뭘 하라고 요구하는 게 채권인 반면에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그 객체가 일단 달라요. 이때 지배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사용하는 건 쓰는 거고요. 수익은 빌려주고 차임 같은 거 받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분은 매각이나 멸실, 파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물권은 이렇게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즉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이 물권의 객체인 물건은 현재 존재해야 되고요.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존은 어렵지 않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겠죠. 존재해야 돼요. 특정은 다른 사람 물건과 내 물건이 구별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 땅을 지금 경작을 하려고 해. 어디까지 경작해요? 경계선이 없다면 내 땅과 다른 사람 땅을 구별할 수가 없고, 따라서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내 땅을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가 경계선 따위에서 특정되어 있어요. 즉 다른 사람 소유 토지와 내 토지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특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독립은 분리 가능을 말해요. 즉 다른 사람 물건의 구성 부분이 아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창문 틀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 소유주로부터 주문을 받았어요. 창문 틀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건물에다 부착을 시켰어. 그럼 이 창문 틀은 더 이상 독립되어 있지 않죠? 건물 일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창문 틀, 건물에 부착되어버린 창문 틀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독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독립이란 이렇게 분리 가능한 타인 물건의 구성분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권의 객체는 이렇게 세 가지,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 그 다음에 지배를 할 때요,
직접 지배, 절대적 지배, 직접적 지배. 직접적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직접적이라고 썼다가 어떤 분이 우리 찝적대는 것도 아니고 왜 직접적이라고 썼냐고 그래서 보니까 아니야. 직접적이. 그렇죠? 직접적, 절대적, 배타적, 독점적. 먼저 직접적이란 건 채권과 비교하면 돼요. 채권은요,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해요. 이 요구받은 사람 이걸 해야 돼. 이정한테 강의를 요구해. 이정한이가 강의를 해야 돼. 그래야 만족을 얻죠. 즉 채권은 채무자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간접적이라고 불러요. 그걸. 반면에 직접적이라는 건 타인의 협력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책에 밑줄을 그을 때 타인의 협력이나 동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직접적이라고 해. 타인 협력 필요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직접적. 절대적은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는 거예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채무자한테만.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상대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건은 이거 내 거다 라고 누구한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걸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채권은 여러분들 이정한이의 강의를 요구하는 채권 누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평등하게 갖고 있어요. 평등하게 비독점적 비배타적. 반면에 물건은 내 물건 나만 쓸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내 허락받기 전에는 내 물건 쓸 수가 없어. 배타성, 독점성. 이렇게 세 가지. 타인 협력이 필요 없다.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독점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권은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직접적, 절대적, 배타적,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물권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38, 39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깁니다. 물권의 객체가 나왔네. 주치 따위는 우리 시험 보면 이거. 자, 물권의 객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물건. 다만 두 번째 줄을 보면 예외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원칙은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가로 3번 특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특정 현존. 자, 이 특정성과 관련해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며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 240페이지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중간 이후 집합물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며 그 옆으로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요거 잘 나와요. 시험점.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정성과 관해서. 갑이라는 자가요. 돼지를 100마리 기르고 있어요. 10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고 해. 갑이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거 있으면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면 되죠. 근데 아파트 놓고 돼지만 1000마리 있어. 그 중에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러면 을이 돈을 빌려주고 이 돼지에 대해서 아파트라면 저당권 설정하죠. 돼지에 대해서는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자, 만약에 갑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을이 저당권 설정했다. 갑이 돈 안 갚으면 을은 어떻게 채권을 회수해요? 저당권에 터잡아 아파트를 경매 넣어서 채권을 회수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회수할까요? 돼지 100마리를 경매 넣어요? 아니에요.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게 동산 양도담보권이에요. 죽을 때까지 삼겹살 먹을 수 있겠죠. 어쨌든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을 때 을이 뭘 가져간다고요?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가져가는 형태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동산 양도담보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물권이에요. 그리고 물권의 객체는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갑이 돼지를 1000마리 길러 1000마리 중에 100마리를 특정해야 돼. 어떻게 특정해요? 등판에다 1번부터 100번까지 써야 돼. 어떻게 특정한다고요? 등판에다가 락카로 1번부터 100번까지 써. 그러면 1000마리 중에서 동산 양도담보권의 객체가 1번부터 100번까지 특정돼 있죠. 그 상태에서
1번부터 50번까지가 푸동푸동 살이 쪘어. 그래서 내다 팔았어. 특정성 상실했죠. 1번부터 50번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갑은 1번부터 50번까지 돼지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도 못 팔아먹는 문제가 생겨요. 왜? 팔아먹으면 특정성 상실하니까. 그럴 때 우리 판례 돼지 등판에다가 1번부터 50, 100번까지 쓰는 형태로 특정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특정하면 되냐? 종류, 돼지, 장소, A돈사, B돈사, C돈사가 있는데 A돈사, 그 다음에 수량, 100마리. 요렇게만 특정을 해 놓으면 돼지 등판에다 1번부터 100번까지 쓰지 않아도 동산 양도담보권이라는 권리 객체가 특정된 거다. 그리고 그 후에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1번부터 50번까지 팔아먹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집어넣더라도 이미 특정 장소, 종류, 수량 100마리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은 제가 돼지 100마리라 그랬지만 실제 사건은요. 특정 양만장 내의 뱀정은 100만 마리였어요. 100만 마리. 이거를 등판에다가 번호를 쓰는 형식으로 특정하라 그러면 1번부터 100만 번까지를 써야 돼.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에 뱀장어 대략 100만 마리 그러면 내다 팔고 새끼 넣고 하더라도 기존 담보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른쪽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물건에 분류가 있네요. 동산,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만 좀 기억하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 이게 동산이죠? 자,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정착물을 둘로 나눠요. 건물하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나눠서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 정착물은 토지 일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독립한 부동산 하면 뭐하고 뭐? 토지와 건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지요? 주물 종물은 필요 없는데 동그라미 3번에 종물의 효과라고 돼 있죠? 그것만 체크해 뒀다가 나중에 저당권 가서 볼 겁니다. 양가로 3번 다음 페이지. 과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과실은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것도 저당권 가서 볼 겁니다. 자, 이제 객체화해서 일물 일권주의가 나왔네요. 일물 일권주의. 아까 물건은 배타성, 독점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몇 개? 한 개.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나온다 그랬어요. 원칙은 안 나오고 예외가 나옵니다. 그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 일물 일권주의 예외를 보기 전에 먼저 일물의 표준. 뭐가 도대체 하나의 물건이냐? 다른 거 필요 없고 부동산의 경우에. 즉 뭐가 도대체 한 개의 토지고 뭐가 도대체 한 개의 건물이냐의 기준. 토지는 뭐 단위로?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그래서 일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 일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결합시키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일필 토지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또 하나가 일동 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일물일권주의라면 일필토지 일부의 물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일동 건물 일부의 물권이 인정될 수 없지만 예외니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일동 건물 일부는 아파트 한 동 건물의 소유권 여러 개 있죠. 구분 소유권. 또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건물에. 그래서 일동 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일필토지 일부는 둘로 나눠요. 토지 자체 일부하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 토지의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있더라. 토지 자체 일부는 용익물권이 가능합니다.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는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4가지 정도만 문제가 돼요. 수목의 집단, 나무 여러 그루, 수목,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사과, 미분리 과실, 그리고 정착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 중에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이 따로 있고요. 이 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요. 보존 등기했다는 건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소유권이라든가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 따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저당권 따위가 가능하다 그래요. 토지의 정착물인 수목의 집단을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과실 세 놈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시방법입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체방법, 이렇게 얘기해요. 주로 쓰는 방법이 이름표를 붙이거나 울타리를 치고 앞에다 입구에다 편말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주로 명인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조심하실 거,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정착물, 아이고 농작물이죠. 웬 정착물? 오늘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농작물. 자, 이 농작물은 판례의 태도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경작자 소유.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나아가 이 경작자는요, 명인방법도 필요가 없다 그래요. 우리 판례는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왜? 이 사람은 늘 경작을 해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얘가 경작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이 내 거다라고 밝힐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얘가 이 농작물을 미수확 상태에서 팔았어요. 이걸 산 사람이 있겠죠? 이놈은 어때요? 농작물 근처에서 얼쩡거렸다가는 도둑놈으로 오인받기 딱 좋겠죠? 왜? 요놈은 경작을 한 적이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낯선 사람이 와서 농작물을 따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오인받아요,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요놈은 이 농작물이 내 거다라는 걸 밝혀야 되겠죠? 명인방법을 갖춰야 돼요. 자, 일몰일권지 예외와 관련해서 이런 것까지 좀 추가해서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아까 특정성을 상실하네 마네 뭐 이런 판례나 이런 것들, 집합물 위에 물권이 인정될 수 있네 마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의 가장 대표 중에 이런 거고요. 아까 이것도 일물일권주의 예외예요.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 종류, 수량 지정 방법에서 특정이 되었다면 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걸 집합물이라고 해요. 한 개의 동산 양도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돼지는 100마리인데 권리는 몇 개? 한 개.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일물일권지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런 내용들이 243페이지 일물의 표준과 일물일권지 예외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243페이지는 중요합니다. 쫙 읽어주셔야 돼요. 244페이지 이제 물권의 종류. 자, 물권 법정주의라고 185조가 나와 있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잖게 되어 있지만 물권 니들이 함부로 만들어내면 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강행규정입니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 물권 법정주의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그 물권 법정주의 이후에 나오는 물권법 규정들이 대부분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권법이 강행규정인 이후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물권법의 강행규정성은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옳은 걸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강행 규정이다. 자, 해석을 좀 합니다.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뭐를 말한다? 국회 제정법.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장관들이 만드는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 따위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국회 제정법.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요. 자, 관습법이라는 건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요, 사회 대다수 사람들, 사회 일반인이라고 돼요.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태, 이걸 법적 확신이라고 해요. 이렇게 반복된 여기까지만, 요 관행까지만은 사실인 관습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는 아직 법이 아니에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여기까지 얻게 되면 법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걸 관습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데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과정을 볼게요. 뒷동산 양지 바른 산이 있어요. 갑의 부모가 죽으면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 그래서 갑이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을의 부모도 갑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어. 그래서 을도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 이걸 본 병은 부모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묻었어. 어느 시점이 되면 동네 사람들은 개나 소나 다 여기다 갖다 묻겠죠. 심지어는 개나 소가 죽어도 갖다 묻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자, 갑이 묻었고 을이 갖다 묘지를 썼고 병도 썼고 하다 보면 반복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 산이 묘지 천지가 돼요. 즉 마을 공동묘지처럼 돼버려요. 이때 산주인이 나타났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묘지 주인들하고 소송이 붙을 거예요. 얘네들이 권리가 없다면 이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판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가 됐다.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권리를 취득한다? 분묘기지권. 예? 그래서 산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묘지를 이전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된 관행과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라고 하게 되고, 이 관습법을 통해서도 물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분묘기지권, 이런 게 있어요. 4번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지 못하고, 자, 새로운 내용 부여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에요?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에요? 민법이 인정하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소유권은 내용이 사용, 수익, 처분을 내용으로 해요. 근데 갑이 을과 어떻게 약정을 했냐면,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되 사용 수익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영원히 포기하겠다. 처분권만 갖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되냐? 안 된다. 사용 소유권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내용강제 위반이다. 그래서 맨 밑에 판례를 보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처분은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사용 수익권 행사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왜?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되니까. 그렇죠? 이 멍청한 놈들이죠. 이런 거 만들어서 또 대법원까지 갔어요. 자, 일단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 개념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요, 245페이지 온천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사도통행권, 근린 공원 이용권,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2번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고 돼 있어요. 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조금 편리하게 사실상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좀 전에 지금 체크했던 4개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이라는 물권은 종류강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우리 판례는 이런 권리 인정할 수 없다. 4가지. 외우시면 돼요. 네, 이게 무슨 권리인가요? 몰라요. 저도 이거 뭔지. 묻지 마세요. 이런 권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이게 뭔가요?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존재하지 않는 권리.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이런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위반된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물권의 효력이 2개가 나왔네요.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선적 효력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권리가 충돌을 해. 물건은 하나인데 권리는 서로 자기 거래. 이렇게. 내 놈이 달라들어서 자기 거래. 내 놈의 권리를 다 인정할 수는 없겠죠. 한 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배척. 그래서 살아남은 하나의 물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는 효력 이렇게 된 거예요. 물권의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이렇게 물권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당연히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끼리인 경우가 있고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물권끼리 충돌할 때는 원칙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뭐가 우선한다고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성립, 선후 이렇게 됩니다. 그 원칙이. 부동산은 등기 선후, 동사는 점유 선후. 부동산은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 동사는 먼저 손에 쥔 자가 우선.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 자리 먼저 나오게 되면 누구 거 그거? 엉덩이 먼저 들이민 사람 거. 가방 먼저 던져놓은 사람 거. 그랬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선호, 동사는 점유선호 이렇게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양가로위의 첫 번째 줄 소유권과 제한물권에서는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성립선으로 따지면 소유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성립을 해요. 그러나 개념상 제한물권이 소유권을 제한해요. 그래서 제한물권이 먼저 우선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예외가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가 점유권. 점유권은 이 권리 자체가 우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라고 자체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다른 권리를 배척하지 않아요. 또 다른 권리도 점유권을 배척하지 않아요. 제가 책을 샀어요. 소유권 있죠? 손에 쥐고 있어요. 점유권도 있어요. 즉 점유권은 다른 물권과 병존할 수 있다. 즉 우선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2가지 예외. 두 번째로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자, 이거는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면 돼요. 갑소유 주택에 을이 임대차를 했다. 그래서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다.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병은 소유권이란 물권을 취득했다. 병이 을에게 집을 비워달라 그러면 을은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병에게는 찍소리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다. 왜? 채권은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걸 이렇게도 말한다 그랬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예외는 있다. 2가지. 첫째, 이런 임차권 따위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 주택 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했다. 다음날 대항력을 한다. 그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또 뒤에서 볼 거예요.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 등기 채권을 가등기했다. 나중에 가등기 터잡아 본등기하게 되면 그 중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자보다도 우선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차권 같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거나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 같은 채권이 가등기를 따위서 순위를 미리 확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뭐보다 우선할 수 있다?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첫 번째. 또 하나가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가?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물권, 담보,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과 일반 채권자가 경매 대가를 둘러싸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이럴 때는 담보 물권이 우선하겠죠. 그런데 채권자가 언제나 우선 배당받는 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있었죠? 또 하나가 저당권에서 보는 게 있어요.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자, 주택임대차는 우리 봤고요. 저당권에서 볼 겁니다.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그 다음에 당해세 채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자체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 항상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가장 먼저 지급을 해줘요. 이런 것들은 채권이 언제나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경우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 소액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아, 이건 저당권 가서 할 거다.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 자체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 아, 이거 당해세 채권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3년분 퇴직금 채권. 이런 것들은 언제나 뭐가 우선한다? 채권이 오른쪽에 있지요. 세 가지가 일단 있네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두 가지 외에 채권이 대항력을 갖추거나 이전등기 채권이 가등기함으로써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없이도 언제나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선적 회로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왔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쉽게 생각하세요. 내 물건을 누가 나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그럼 나는 내 물건을 쓸 수가 없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물권이 침해되었다. 또는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권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용, 수익, 처분.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물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되거나 내용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물상 청구권이라고도 해요. 요거요, 태생이 물권이에요. 물권 때문에 생기는 권리야. 그런데 성격은 채권이에요. 왜? 반환 청구.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반반 갖고 있는, 우리 개로 말하면 믹스견. 예? 고급지게 믹스견이죠. 원래 순수한 거는 뭐라 그래? 똥개 잡종견 그러죠. 예. 근데 그걸 고급지게 믹스 커피 믹스도 아니고. 에이,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더라. 자, 민법은 두 군데 규정을 해놨어요. 점유권과 소유권. 점유권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 213조, 214조. 두 번째, 요 소유권이 큰형님이에요. 밑으로 제한물권자도 있어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큰형님 집에 공구를 통 하나 사놓고 동생들이 빌려다 써. 똑같아.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있는 213조와 214조를 다른 물권자들이 빌려다 쓰고 있어요. 이걸 준용한다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준용한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하죠.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타 물권이 준용을 하고는 있는데 두 가지, 유치권, 질권, 여기엔 준용 규정이 없어요. 배다른 형제인가 봐요. 큰형님 거 빌려다 쓰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뿔나겠죠, 둘이. 그래서 얘는 해석상 인정. 근데 얘는 끝끝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질권은 해석상 물권적 청권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요. 소유권에 있는 물권적 청권이 213조, 214조인데 지역권하고요. 저당권은요. 213조는 적용 안 하고요. 214조만 적용합니다. 213조가 반환청권이고요. 14조가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권입니다. 그러면 지역권자나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물권적 청권 중에서 물권적 반환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민법 규정, 명문 규정, 다음 페이지 양가로 2, 양가로 3 여기 있죠. 내용은 세 가지예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런 게 있다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조심하실 게 250페이지로 갑니다. 물권적 청권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묻고요. 양가로 3번 따로 체크.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 당연히 갑은 토지 소유권이 방해가 당하고 있으니까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팔았다. 소유권을 팔면 뭐도 넘어간다. 물권적 청권도 넘어간다. 따라서 갑이 소유권을 팔면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만을 갑에게 유보시켜 갑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면 뭐도 넘어간다. 철거 청구권 따위도 넘어간다. 그래서 양가라위의 세 번째 줄.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양가로 3번.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여기 보세요. 계약 해지에서 봤어요. 갑이 을과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된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갑은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아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갑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는 복귀된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특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양가로 4번. 자,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어요. 나무가 한 그루 이만 아름드리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어찌어찌 옆 땅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어요. 갑은 을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 가져가라. 그렇죠? 그게 물권적 청권이겠죠. 근데 이 나무가 쓰러진 원인을 봤더니 태풍에 의해서 불가항력. 갑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갑은 가져가라고 할 수 있지요, 당연히.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을이 일부러 갑 약올려고 베어서 쓰러뜨렸어. 침해자가 있고 고의과실이 있어. 이때도 갑은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아하,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구나. 불강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구나.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구나. 이걸 침해 사실의 객관성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말을 해요. 침해 사실의 객관성. 침해 사실의 객관성이란 다른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불강력적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에 문제가 생겨요.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못하겠지만 을이 쓰러뜨렸다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5번 비용 부담의 문제. 자, 이 나무를 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크레인을 불러야 되고 크레인 비용이 하루에 70만 원이야. 이 누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 판례 청구권의 상대방, 청구권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상대방. 그럼 보세요.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침해가 돼서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을 때 갑은 가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비용을 부담해요? 갑이 을에게 가져가라 그랬어. 누가 비용 부담해요? 아이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지금 얘기하셔놓고 누가 부담한다고요? 상대방 을이. 아 얘가 가져가라고 청구했잖아요. 그럼 누가 부담해? 상대방 을이. 예? 반대의 경우 생각해 봅니다. 을의 입장에서도요. 태풍에 의해서 나무가 갑소유 땅에 쓰러져서 을의 입장에서 보면 나무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을이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갑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먼저 행사한 사람이 장땡. 뭐라고요? 먼저 청구한 사람이 장땡. 아시겠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그게 우리 판례예요.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동시에 청구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한테. 예? 그냥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용 부담. 됐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 확인하시고 다음번에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부터 특수 문제까지는 점유권, 소유권을 좀 보셔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거 하고 나서 돌아와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물권법 총론에서는 요 정도. 물권적 청구권이 뭐고 민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뭔가 요 정도만 일단 머릿속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부터는 구체적으로 점유권, 소유권과 결합이 된 세밀한 판례 사안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미리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점유권, 소유권 보고 나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권법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다 보신 거예요. 기초. 여기까지. 여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제 잠시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